자, 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리액추는 문학하고 인문 관련 책을 열심히 해보고자 했으나 이제 영화를 넘어 드라마까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가면 한 내년쯤엔 우리가 다 헤드폰 끼고 이 자리에서 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쌍욕하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합니다. 본격 구걸 방송. 자, 예. 게임 리뷰 괜찮을 것 같아요. 동물의 숲 이런 거. 힐링 게임. 괜찮은데? 힐링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화내고. 근데 이 시국에 닌텐도 게임 하면 자, 어쨌든 같이 리액추를 꾸려갈 멤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각은 안 했지만 최하신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심진경입니다. 그 다음에 박건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건일입니다. 네, 딱히 수식어가 안 떠올라서 생략했어요. 사회비평가 박건일입니다. 문득 다시 생각하는데 사회비평가가 어떤 직업인가요? 사회를 비평하는 직업이죠. 네. 문학 비평가는 문화를 비평하는 직업. 노잼. 진짜 잘라라 이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도 순결한 박인성 선생님. 순결한 컨셉 맡고 있는 박인성입니다. 컨셉이라고 강조를 하시네. 그게 사실이잖아. 자, 오늘은 현재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킹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킹덤의 인기에 살짝 묻어가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는 조선이라는 설정이 눈에 띄죠. 근데 이게 이제 하필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킹덤 리뷰하고 더불어서 킹덤을 빌미로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자평 시작하겠습니다. 박인성. 제가 대본을 미리 봤는데 네. 4개의 질문에 네. 3개가 다 첫 타가 박인성이에요. 그래요? 별로 질문 순서에 의미를 두지 않고 두 정하신 번째도 것 같은데 박건일인데. 세 번째, 네 번째 다 박인성. 그냥 해! 기분 나쁘면 바꿔주면 되잖아. 하지만 20자평은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의 20자평은 이렇습니다. 거꾸로 뒤집은 왕자의 게임인데 이게 뭐 왕자의 게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킹덤을 까기 위한 20자평은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시즌 1에서는 이제 좀비물이라는 이 장르적 특색에 굉장히 적합하게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굴러가잖아요. 딱히 뭐 이야기가 엄청 전개되진 않지만 정말 좀비라고 하는 상황과 특히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물은 폐쇄적인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약간의 뭐 도심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연출들이 뭐 새벽의 저주나 아니면은 28일로 28주 후 뭐 이런 28주 후. 영화들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시선을 확 잡아당기는데 그런 종류의 서스펜스를 조선시대라고 하는 이 개활지에서 막 그냥 들판을 뛰어달리는 좀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스펙터클의 차원에서 시즌 1은 이제 좀비물이라는 장르에 좀 충실했다면 시즌 2는 이제 약간 좀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는 이게 좀비를 막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내부 투쟁, 내부의 권력 투쟁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자의 게임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판타지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공식을 약간 뒤집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왕자의 게임에서는 7왕국이라고 하는 이 영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오마주한 왕국의 가상의 왕국 내부에서 펼쳐지는 이 내부의 권력 투쟁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실은 외부의 적이 이 백귀라고 하는 언데드 군단을 막는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외부의 투쟁으로부터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에 알리바이가 되어서 이제 내부 권력 투쟁을 정화하기 위해 외부의 적이 활용되는 거죠. 이제 왕자의 게임에서는. 근데 이제 킹덤을 보면은 이게 좀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뭐냐면은 오히려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뭔가 먼저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 외부의 것들을 이제 좀비의 이 창궐이라고 하는 이 적을 먼저 막고 그 다음에 내부 권력 투쟁의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시퀀스를 뒤집어서 전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판타지 장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 서사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논리였고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연출의 차원에서 보면은 왕자의 게임의 안 좋은 면도 좀 답습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왕자의 게임에서도 마지막에 후닥닥닥 이야기를 엔딩을 내리면서 문제가 됐던 게 왜 항상 여성 권력자가 권력을 잡고 나면 막판에는 광기에 물들어서 광기에 물들어서 사단이 나고 외부에 이제 문제는 정리를 했는데 이 내부의 권력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세이라고 하는 기존의 권력자도 약간 이제 탐욕만 많은 무능한 여왕으로 그려졌고 그 뒤를 이어받은 데너리스도 뭔가 새로운 국가를 정비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랑의 실패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갑자기 광기로 빠지니까 그거를 이제 존 스노우 아무것도 모르는 존 스노우가 찔러 죽여서 권력 문제를 정화를 한다는 거죠. 남성의 손으로. 근데 이 킹덤도 보면은 내부에서 물론 억압을 만든 건 조학주 대감이지만 실제로는 조학주 대감이 모든 어떤 문제적 상황을 부추겼지만 그 중간에 이제 사라지는 매개자 역할로 중전이 한번 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 여성이 권력을 잡는 건 철저한 광기예요. 이 여성적 광기.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남성적 권력에 의해서 정화되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창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또 자기는 이제 그 권력을 이제 원자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수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왕자의 게임이 좀 답습하고 있는 권력의 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성을 굉장히 도구적으로 그리고 광기라고 하는 차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범주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안 좋은 면도 비슷하다. 두 작품에서 물론 이제 수순은 바뀌었지만 이런 차원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왕자의 게임 언젠가는 꼭 다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스포일러를 뜻밖의 당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제가 좀 마음이 좀 언짢은 아니 제가 시간 건져 드린 거예요. 시즌 8까지 보면 분노했을 거예요. 아니 너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다음 심진경 선생님. 저는 왕자의 게임을 본 적이 없어갖고 아무튼 그렇군요. 저는 좀비 버전 기아와 살육. 네. 기아와 살육이 누구 소설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최서해. 아. 최서해의 소설 제목 중에 기아와 살육이라는 소설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너무 가난한 그 엄마랑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길거리에 저기 최서의 탈출기를 보면은 부인이 귤껍질을 이렇게 몰래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린 아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그래서 썩은 고등어를 주워서 먹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당연히 아프겠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꼴을 보아하니 병원비가 없어. 그래서 나가. 그래가지고 치료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날 밤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돼요?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다음날 그 한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살을 물어 뜯으면서 끝나거든요. 그 소설 자체가. 근데 이 기와와 살육이라는 소설이 사실은 시즌 1을 봤을 때는 시즌 1의 1화를 봤을 때는 그 소설의 제목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자체가 뭔가 이 좀 뭐라 그럴까 그 한마디로 가난 그다음에 죽음에 내몰렸던 그러한 이 사람들의 몸이 이게 좀비가 되는 거잖아요. 좀비가 되는데 좀비가 됨으로써 좀비가 되게 된 이유도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좀비가 된 거고 좀비가 된 다음에는 사람의 살을 이제 물어 뜯는 그런 이제 카니발리즘적 세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파블로프의 개처럼 피해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그 존재로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1편 시즌 1의 1편의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의녀가 이렇게 좀비한테 물렸는데 그 좀비가 의녀에게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데 그게 마치 어떤 중세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이 여왕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입는 막 그게 이렇게 층층이 드레스 같은 걸 연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 여자의 이 너무 슬픈 표정이며 이런 게 전 너무 좀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게 시즌 2가 되면 이 좀비가 좀 다른 의미로 또 이제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궁궐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고관 대작, 탐관 오리들도 이제 좀비가 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좀비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러니까 시즌 1이 이제 말 그대로 굶어 죽은 민초들의 비참한 모습을 담고 있다면 시즌 2의 궁궐 좀비들은 약간 탐욕의 결정체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때 좀비라고 하는 게 일종의 와일드카드 메타포처럼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 담는 그러한 이 비유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죠? 갑자기 끝내시네. 좀비는 다 쓸어 담는 거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박건일 선생님. 예, 저는 24평으로 좀비보다 무서운 게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24평을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이제 좀비들이 물론 끔찍하고 무서운데 제가 사실은 귀신 나오거나 뭐 좀비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나 그래서 이거 볼 때 진짜 시즌 1은 껐다 켰다 예. 계속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막 피곤해. 눈 가리고 막 이렇게 봤는데 그 좀비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좀비를 탄생시킨 이를테면은 그 조선시대의 그런 이제 권력자들 탐욕이라든가 아까 이제 심지건 선생님 말씀하신 가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가난, 정말로 잔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초들의 가난이 정말로 무서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또 무서운 좀비보다 무서운 게 있다면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좀비가 창궐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양반댁 그 어머니가 이제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몰래 숨겨가지고 괴짝이 싫어가지고 배로 이제 옮기다가 결국은 이제 다른 지방으로 좀비들이 창궐하게 퍼지게 만드는 슈퍼 전파자가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이 작가님이 유교 가부장제 그 장자 승계 이거를 돌려가게 했구나 이걸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가부장적인 혹은 아들한 이 아들 선호사상, 아마 선호사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좀비 자체에 대한 뭔가 아주 고어한 그런 이제 뭐 장면들도 있지만 그 자체보다는 이 작가나 이 제작진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실은 이 물리적 재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나타나고 그 재난이 가장 먼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다. 요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좀비는 거기 기존에 우리가 서양 좀비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특히 대중적인 그런 서사 속에서 등장하는 좀비는 되게 무슨 예를 들면 새벽에서 자정에서 새벽까지? 황혼에서 새벽까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완전히 그 좀비들은 완전 처단의 대상이 돼야 되고 비인간적 존재의 결정체고 이질적인 존재고 그 작품은 드라큘라긴 하죠. 드라큘라였어요? 네. 아무튼 무는 건 비슷하잖아. 동아시아에도 정통이 있죠. 강시. 중국판 좀비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강시 물의 정통이 있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 문방구에 강시 스티커 이런 거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강시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의 강시는 훨씬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왔다며. 아닌데 개 무서운데 진짜 전혀 무서운데. 무서웠어? 네. 좀비보다 더 무서워요. 강시가. 진짜 얘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기 강시 뭐 이런 애들은 근데 얘네는 귀여운데 이렇게 떼거지로 그러진 않잖아. 떼거지로 그랬어. 때로도 나와요. 때로도 마지막에 나와? 막 때로 나오고 엄청 무서워요. 이빨도 무섭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봤던 좀비 영화 많진 않지만 그 좀비 영화들에서 느꼈던 거는 뭔가 어떤 그런 인간성은 정상성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 어떤 것을 마음대로 처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화에서 인간을 막 그렇게 죽이면 사람들이 그걸 끝까지 못 보겠죠. 그렇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는 쟤는 죽여도 되는 존재니까 마음 편하게 그거를 즐긴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좀비랜드 같은 영화가 그런 거 극단으로 끌고 가죠. 그냥 좀비들의 신체는 완전히 조각난 것들로서 완전 배회하잖아요. 온갖 근데 것들. 약간 이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시즌 2에서는 일종의 그 중전이건 그렇게 위세 등등했던 중전이건 뭐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비가 되면은 다 똑같은 저도 약간 정서적인 평등주의를 느끼고 그러니까 약간 만민평등적인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요즘에 인터넷상에 그 밈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를 끝낼 수 있는 뭐 가장 평등한 도구가 뭐냐? 죽창이다. 죽창은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자본가도 한 방, 서민도 한 방이다. 이런 것처럼 좀비가 되면은 다 똑같다. 너도 왕도 한 방, 중전도 한 방, 귀족도 한 방. 뭐 이런 식의 정서 평등주의가 시즌 2에서는 확 강조가 된 느낌이 있죠. 원보다.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갈등을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서양물이랑 좀 다르다면 뭐 악으로 관제해서 다 처단하기보다는 세자도 내 아버지가 좀비인데 칼을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느끼잖아요. 뭐 누구처럼 결말을 스포하진 않겠지만 저들도 살아있을 때는 나의 형제였고 가족이었다라는 그런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죠.